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오비탈 모양까지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간 생각이에요. 일반화학 시간에 뭐 거의 대부분 배우시는 용어들일 텐데, 일단은 첫 번째가 일단 옥텟 규칙 이런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옥텟 규칙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무조건 8전자 규칙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 8전자 규칙이라는 용어보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바로 여기에 파란색으로 글씨 써 있는 거예요. S와 P 오비탈의 전자를 모두 채우려는 경향이다, 그런 얘기죠. 아까 보셨던 코발트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코발트, 이게 원자번호 27번이었죠. 전자 배치를 보시면은 1s2, 2s2, 2p의 6, 3s2, 3p의 6, 그 다음에 4s2, 그 다음에 3d의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화합물은 현재 옥텟 규칙은 만족하지 못한 상태죠. 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냐고 이렇게 판단하느냐면은 보시다시피 첫 번째 껍질은 꽉 채워졌어요. 두 번째 껍질도 꽉 채워졌어요. 그러면 세 번째 껍질도 보시면요, 꽉 채워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S하고 P는 꽉 채워졌어요. 근데 네 번째 껍질, 마지막 껍질, 제일 바깥쪽 껍질, 그걸 여기서 최외곽 껍질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최외곽 껍질에는 전자가 두 개밖에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외곽이 아니에요. 세 번째 껍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 껍질에는 7개가 전자가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S가 그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상관이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 빼시고 가장 주양자 수가 큰 요 영역을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이제 바로 최외곽입니다. 요게 바로 최외곽 껍질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외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발트를 봐도 그렇고 다른 원소를 봐도 그렇고 축조 원리에 따라서 언제나 S 또는 P 오비탈만 최외곽에 놓이게 됩니다. S 아니면 P 오비탈 외에 D 오비탈이나 F 오비탈들은 절대로 최외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쭉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요, 오비탈 설명한 거 있죠? 이걸 보시면은 여기서는 여기 끝까지 갔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봐도 보시다시피 7이 제일 크죠. 7하고 여기 7 두 개를 합치면 이건 옥텟 규칙을 만족한 거네요. F하고 D는 어쨌든 7이라고 하는 값 안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외곽으로 치지 않거든요. 여기서도 뭐 다섯 번째 껍질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전자 배치를 쭉 보시면은 언제나,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것이 최외곽이라고 하는 이 최외곽 껍질이라고 하는 것들에는 어쨌든 S하고 P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외곽 껍질에는 S하고 P밖에 없는데 그 S하고 P에는 어쨌든 전자를 꽉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옥텟 규칙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P가 없으니까 그냥 1s만 꽉 채워도 최외곽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옥텟 규칙이 만족되는 거죠. 그래서 1주기 원소는 8개의 전자를 가지지 않고 2개의 전자를 가져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 오비탈이 생기는 2주기서부터 2주기 이후에 더 높은 주기 원소들은 전부 최외곽은 S하고 P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전자를 모두 채우려는 경향이 바로 옥텟이다. 그렇다면 왜 채우려고 할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화학 물질들이 원자핵을 이렇게 싹 구성하고 있으면 원자핵은 어쨌든 동그랗게 생긴 중심에 원자핵이 하나 있는 이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쪽에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솔직히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찌됐든 제일 바깥쪽 껍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바깥쪽 껍질에 전자들이 막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자들이 있을 텐데 이 전자들이 만약에 빈틈없이 모든 영역에 꽉꽉꽉꽉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원자핵 속에 발생하는, 아유 갑자기 이거 이상한데요. 원자핵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양성자의 핵전하 있죠? 그 플러스 전하. 그 플러스 전하가 이 플러스 전하가 이 전자들하고 인력을 작용시키고 있긴 있지만 꽉 채워져 있으니까 이 전자들은 또 마이너스 전하죠.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1대1로 전부 매칭이 돼가지고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외부에 다른 원자가 있고 다른 원자에도 전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외부에 있는 다른 원자의 전자를 이 핵전하가 잡아당길 만한 여력이 있겠느냐? 이건 별로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서 어디 한 군데가 없어요. 전자가 만약에 없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텅 빈 공간이 생겨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주변에 있는 원자의 다른 전자들은 이 원자에게 핵전하를 여기 전자들이 효과적으로 차단시키질 못하니까 이걸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기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화합물, 이 원소하고 다른 원소가 서로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꽉 채워져 있을 때는 반응을 잘 안 하다가 꽉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막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물질들,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전자 배치가 안정한 전자 배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정, 불안정 이런 개념은 사람이 그냥 판단하기 좋으려고 그렇게 붙여놓은 개념일 뿐이지 전자 배치를 옥텟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안정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화학적 성질이 낮아지게 되는 전자 배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사실은 더 개념적으로는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자들이 어딘가가 채워져 있지 못하고 듬성듬성 되어 있다면은 가장 바깥쪽 껍질이 비워져 있는 공간이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반응성이 커지게 된다. 그걸 보고 불안정하다. 이렇게 설명한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외부 원자와의 상호작용 세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옥텟 규칙, 이 화합물의 반응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옥텟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훈트의 규칙은 그냥 한 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 뭐 에너지가 동등한 오비탈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일반학적 개념이라서 그냥 그렇게 넘어갈 거고요. 보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에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라는 개념,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이 또 따라 나옵니다.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사전적 정의는 이거예요.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외우고 다닌다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고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최외곽 전자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쉽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온화 에너지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금속의 성질이 강하고요. 금속은 대부분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양이온을 만들기 쉬운 원소들의 성질, 그걸 이온화 에너지로 많이 설명하고 있고요. 그것과 정반대의 개념이죠. 이 두 개가, 전자친화도가. 그래서 전자친화도의 경우는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에 전자 1몰을 가해 주었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예요. 방출되는 에너지. 그래서 얘는 필요한 에너지고요. 이건 방출되는 에너지. 이건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 요거는 얘가 하는 일,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원자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만들어질 때 얼마나 안정해지는가, 흔히들 안정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옥텟을 만족하는 전자 배치가 나오기 쉬운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 친화도의 개념은 결국 음이온이 얼마나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화합물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비금속들의 성질로서 대표적인 성질이 바로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전자 친화도하고 전기 음성도가 상당히 또 학생들 사이에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도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전기 음성도는 바로 전자 친화도랑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공유한 전자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이런 것들은 그냥 원자 하나의 독립적인 성질이다 라고 본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전기 음성도는 언제나
공유한 전자쌍이니까 다른 원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원자가 또 다른 원자와 사이에서 동시에 원자핵들의 인력을 작용하고 있는 전자쌍이 꼭 있어야 되겠고, 그 전자쌍에 대한 상대적인 세기, 잡아당기는 인력의 세기, 그게 바로 전기음성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언제나 상대적인 세기로, 이렇게 상대적인 세기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둘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 CO 이렇게 되어 있고요, CL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로 뭔가 어떤 화합물이 있어가지고 전자쌍을 이쪽에다 제공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원소는 누가 되겠느냐? 그럼 보시면은 산소하고 Cl 중에서 전기음성도는 산소가 높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은 산소가 뺏어가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게 O-가 되고요. 전자가 남아돌게 되고, 여기로 Cl이 있고요. 여기에는 A가 들어가서 붙어 있겠네요.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는데,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세서 음전하를 띠긴 했지만, 산소보다 사실 Cl이라고 하는 원소가 전자 친화도가 높아요. 원자 하나가 여기에 결합해서 공유한 전자쌍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혼자서 음이온이 되려는 성향은 얘가 산소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산소가 자신이 갖고 있는 전자쌍을 Cl한테 줘버리고 Cl이 뚝 떨어져 나와버립니다. 전기음성도는 산소가 센데 산소가 Cl한테 전자를 주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가 이렇게 여전히 붙어있게 되고, 그 다음에 CL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나오는 이런 반응들이 되게 자주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별거 아니지만 전기음성도, 전자친화도 확실히 구분을 해 놓으시면요, 왜 이렇게 가는지 납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초 용어들이긴 하지만 앞으로 제가 반응을 설명할 때나 이럴 때 그냥 저야 아무 생각 없이 다 이해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여긴 전기음성도가 세니까 전자를 가져가요. 근데 전자친화도는 여기가 더 높으니까 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바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바로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 내용은 쭉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죠.